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대박열림학원에서 간호관리학 강의를 하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까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12회 모의고사로 정리되어 있는 걸 보실 겁니다. 자, 실제 실전 모의고사는 시험을 바로 앞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 단원에 있는 중요한 개념들이 빠지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간호관리 시험에서 한두 문제, 두세 문제가 조금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전반적으로 다뤄볼까 하면서 그런 문제도 넣어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0분 정도 수업을 진행하면서 20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수업 시작 전에 유인물 받으셨죠? 그러면 우리가 기출 단원별 문제랑 조금 유인물이랑 다르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전반적인 가로놓기도 단원하고 조금 다르게 정리를 해서 이건 OX 문제로 만들기가 너무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가로놓기로 또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출이나 단원이라든가 기본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OX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OX 문제로 정리를 해서 넣어놓은 거를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등을 완전 다지기, 그죠? 실수하지 않는 다지기 과정이 이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부분, 이건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데 틀린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다 보면 단원벌이라든가 기출문제 푸는 거하고 다르게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기출은 빼고 단원별 문제는 단순하게 나왔다고 보면 실전 모의고사는 조금 비틀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더 꼬아놨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낯선 문장 등을 또 한 번씩 넣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더 틀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막 좌절하시는 분까지 계시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문제는 또 반복해서 나오면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약한 부분은 반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자, 지금은 이제 마지막 정리 시간이죠. 그래서 아마 기본적인 내용은 다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시험 볼 때까지 기운을 내서 마지막 총정리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지금 실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쉬는 시간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실강에 참여하시고 계신, 인강에 참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그 학원 카페,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질문글을 올려주시면 최대한 댓글을 달고 노력을 하겠고, 카페가 아니더라도 인강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학원 홈페이지에 질문방에 자료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로 빠른 시간에 댓글을 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의고사 1회 볼게요. 자, 기획의 종류죠. 그래서 전략적 기획, 전술적 기획, 운영적 기획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기획의 특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일까요? 1번. 전략적 기획은 SWOT와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조직 환경에 대처한다. 자, SWOT가 뭐죠? 조직 내부의 그 다음에 외부의 상황을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의 네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조직의 전략을 분석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자, 어떤 기획이 더 가깝죠? 전략적 기획에 더 가깝죠. 그래서 전략적 기획에서는 SWOT 같은 분석 기술을 사용해서 환경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맞고요. 2번. 분석을 토대해서 체적 변화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그러면 전술적 기획이 아닌 전략적 기획으로 보셔야 되겠죠. 외부와의 경쟁보다 부선의 경쟁은 전략적 기획이 외부의 경쟁보다 부선의 경쟁을 의무하게 보지는 않죠. 전략적 기획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조직의 생존을 결정하는 기획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처한 환경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잖아요. 그래서 전략적 기획은 외부와의 경쟁을 더 의미 있게 바라보게 되죠.
환경 변화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하게 되는 기획은 전술이 아니고 전략적 기획이 더 환경 변화에 대한 집중적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맞고요. 그럼 유인물 볼게요. 자, 이거는 OX 문제가 아니네요. 기획의 종류를 아마 이제 답을 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1번. 위험하고 불확실한 환경에서 하는 기획. 그래서 환경에서 주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되는 기획의 종류는 전략적 기획이죠. 2번. 실무 및 기술적인 담당자가 수립하는 것으로 담당할 업무에 맞게 기획하는 것. 운영적 기획. 3번. 중간관리 계층이 하는 기획. 전술적 기획. 장기 기획, 목적 달성을 위한 과정의 활동을 전략 기획이라고 하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요구되는 전반적인 계획은 전략적 기획이죠. 6번. 단기적인 목표 기준으로 실제 업무 수행과 관련된 활동 기획을 운영 기획이라고 하죠. 기획 목적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방향 설정과 조직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라는 전략 기획이죠. 8번. 이미 선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선정하는 건 전략 기획이죠. 근데 이미 목표를 만들어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 배정에 대한 수단, 방법에 관심을 갖는 건 전술 기획이죠. 확실성이 높은 안정된 환경에서 하는 기획은 운영기획. 간호부서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자원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기획, 전략기획이죠. 간호부 목표와 방향을 설정한다. 자원분배 책임 지정, 간호 수행을 위한 틀을 결정한다. 전략기획이죠.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간호 단위에서 1년 단위의 세부 계획을 월별로 수집하는 기획은 운영 기획에 속하죠. 그래서 사실은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는 문제만 풀면 사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도 욕심이 좀 많은 사람이라 사심이 작용해서 한번 이렇게 문제를 다루면서 관련되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리체크하자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유인물 생각보다 페이지 수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유인물 소중하게 하셔서 반복해서 중요한 거. 틀린 거는 다시 반복하는 이런 문장 처음 보는 거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풀었던 문장이기 때문에 틀린 거를 내 걸로 확실하자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서비스의 특성을 물어봅니다. 서비스 생성에 고객이 참여하고 집중화된 대량 생산이 어렵고 직접 판매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러 지역의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조직 구성원의 선발, 교육의 비중을 두는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서비스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비분리성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맞습니다. 비분리성 이꼴 동시성의 개념이죠. 자, 그러면 유인물 볼까요? 서비스 특성별 문제점과 해결 전략을 같이 섞어놨어요. 그러면 자, 유형적인 단서를 강조하고 강한 조직 이미지를 강조하는 게 이질성에 대한 해결 전략 아니죠. X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에 대한 해결 전략일까죠? 그렇죠. 형태가 없는 무형성의 특성에 대한 해결 전략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죠. X입니다. 2번, 구매 후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전략은 이질성 전략 아니죠. X예요. 그러면 2번은 무형성에 대한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죠. 고객 접촉 요원의 선발, 교육을 비중을 둔다. 비분리성 해결 전략이죠. 그래서 3번은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게 비분리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번 그 보기 박스에도 이거 넣어도 되겠죠. 제일 밑에 땡에 고객 접촉 요원의 선발, 교육에 비중을 두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 뭐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3번은 비분리성 동그라미고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한 동시 조정을 해야 하는 전략은 이거 X죠. 무형성 아니에요. 그러면 소멸성에 대한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X고요.
5번 서비스 표준 설계 및 수행과 개별화된 맞춤 서비스를 시행하는 전략은 이질성에 대한 해결 전략이래요. O예요, X예요? O죠. 그래서 5번은 동그라미. 6번 인적 접촉을 강화하고 구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 해결 전략은 이질성이 아니고 무형성에 대한 거죠. 그래서 X. 그 다음에 우리 서비스 마케팅 삼각형, 그래서 외부 마케팅, 내부 마케팅, 관계 마케팅, 상호작용 마케팅 이걸 설명을 했었죠. 자, 그러면 환자를 소비자로 생각해서 환자 만족을 위해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는 마케팅은 내부 마케팅이다. 아니죠. X죠. 그러면 이거는 내부 마케팅이 아닌 외부 마케팅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X. 8번 서비스 조직이 기대할 수 있고 고객이 기대할 수 있고 그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될지 고객과 약속을 하는 마케팅은 외부 마케팅이죠. 그래서 8번은 동그라미 정의입니다. 그래서 고객과 약속을 정하기 이게 주제였었죠. 외부 마케팅은 3번입니다. 관리 기능 물어보죠. 우리 관리 기능에는 기획, 조직, 인적 자원 관리, 지휘, 통제를 관리 기능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옳은 것. 자원을 조정 분배하고 정책 절차를 이용해서 직무를 서술하고 합당한 자격을 정하는 것 조직이죠. 1번 맞고요.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행 계획을 정하는 것 지휘가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이거 기획으로 가면 안 돼요. 기획으로 생각보다 많이 가요. 아니죠. 업무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 실행 계획을 정하는 것은 통제에 대한 내용이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뭐라 그러죠? 기획이라고 하죠. 4번 관리자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하고 그럼 이건 기획이죠. 그 다음에 그 일을 어떻게 할지 조직을 하고 거긴 조직에 대한 설명 직원에게 업무를 할당한 후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지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3번은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유인물 보세요. 자, 1번은 신년 목표를 정한 다음에 그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선택하는 거니까 기획. 2번은 유능한 간호사를 확보하고 개발 유지, 보상하는 거니까 인적 자원 관리. 3번 질은 높게 하면서 목표 달성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 통제. 구성원들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업무, 권한, 자원 등을 배당하는 과정 조직. 실제 업무 성과가 계획된 목표나 기준에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 통제. 목표 달성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 동기부여에 대한 내용은 지휘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죠. 자, 4번입니다. 인력개발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거죠. 자, 1번 유도훈련 내용에는 병원의 규칙, 규정, 절차에 관한 사항, 업무 수행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는 게 유도훈련에 들어가 있다. O예요, X예요? 맞는 거죠. 그쵸? 유도훈련에 이런 게 들어가 있죠. 1번이 맞죠. 자, 예비교육의 첫 번째 과정은 직무 오리엔테이션이 아니죠. 유도훈련이죠. 그래서 신규 간호사가 근무하는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을 돕는 교육. 그래서 직무 오리엔테이션이 아니고 유도훈련에 대한 특성을 설명한 거다. 그럼 맞죠? 변화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근무 태도와 가치관의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은 실무교육이 아니고 보수교육, 계속교육에 대한 설명이죠. 효율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 중인 직원에 향하는 교육은 계속교육이 아니죠. 실무교육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고 있죠. 답은 1번. 그러면 유인물 볼게요. 인력개발 교육입니다. 자, 조직이 표준화되어 있는 일반적인 원리를 가리키는 것. 직원이 채용된 후 2, 3일 안에 실시하는 교육은 유도훈련이죠. 그래서 유도훈련은 이 문장이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2, 3일 동안 먼저 하는 거 동그라미이죠. 그래서 1번은 동그라미, 2번.
병원 목표, 기능, 방침, 병원의 기구, 책임, 권한 계통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은 직무 오리엔테이션 아니죠? 그럼 뭐죠? 유도, 훈련에 대한 거죠. X. 직원의 업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모든 현장 교육은 보수교육이 아니고 실무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죠. X. 졸업 후에 간호실무 강화를 위해 제공되는 계획적인 학습 활동. 계속교육, 보수교육 맞죠? 4번은 동그라미. 검사물 관리, 간호과정 적용법, 환자교육, 인수인계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 교육 내용은 유도훈련 아니죠? 그럼 이거는 어떤 교육의 내용이에요? 직무 오리엔테이션 교육 내용이죠. 그래서 가끔은 그 교육, 지금처럼 유도훈련, 직무 오리엔테이션, 실무교육, 실무교육, 계속교육, 그거에 대한 교육 주제를 써놓고 어떤 교육의 주제 내용인가 이렇게 해도 나갈 수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6번, 직원의 현행 직무 요구에 대해 직무의 지식 기술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 실무교육이죠. 동그라미. 직원의 전반적인 성장과 개발에 초점을 두고 간호사 개인 및 전문직의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은 실무교육 아니죠. 이건 뭐죠? 보수교육, 계속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죠. X입니다. 자, 5번 통제입니다. 통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표준에서 벗어난 상황만을 집중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예외 경영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1번도 아주 오래된 문제로 답을 예외 경영의 원칙이라고 하는 문제도 있었어요. 실제 기출에서. 그래서 이 예외 경영의 원칙에 동그라미 해보실 필요가 있고 정의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2번 통제 과정 순서는 우리 기출에서도 많이 풀었죠. 표준 설정, 성과 측정, 그다음 표준과 성과를 비교, 수정 활동 순으로 해야 되죠. 통제는 활동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니죠. 특수한 상황에 맞게 설계가 돼야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특수한 상황에 맞게 해야 되고요. 계획과의 차이를 발견하는 활동뿐 아니라 수정, 다른 말로 하면 교정, 교정이란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요, 통제에는. 그래서 수정, 교정하는 활동이 포함되는 게 통제다라는 것입니다. 답은 그래서 틀린 거니까 3번. 6번입니다. 자, 민츠버그의 간호관리자 역할은 우리 공부 굉장히 많이 했어요. 또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자, 관리자의 업무를 기술하기 위해 또 새로운 모델, 관리의 상호작용 모델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 상호작용 모델은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자, 이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관리란 정보를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활동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이 상호작용 모델에서 세 가지 차원이 뭐였어요? 정보 차원, 그 다음에 인간적인 차원, 그 다음에 행동 차원으로 세 가지로 구분한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관리자의 역할을 세 개 차원으로 구분했죠. 지금처럼 정보 차원, 사람 차원, 행동 차원. 그 다음에 구분한 다음에 대내적, 대외적 역할로 구분해서 여러 가지로 나눠놨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대외적, 대내적 역할에 자, 의사소통과 통제가 들어가는 거는 사람 수준이 아니죠. 사람 수준이라는 거는 인적 차원, 아까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했다 그랬죠. 인적 차원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뭐지? 의사소통과 통제는 정보 차원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틀렸고. 지휘와 연계, 또 연계를 다른 말로 하면 링킹, 연결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지휘와 연결은 인적 수준, 정보 수준이 틀리 아니죠. 인적 차원, 사람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고, 수행은 당연히 행동이겠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옳게 고치면 의사정보와 통제는 정보 차원, 지휘와 연계는 사람 차원, 사람 수준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뒤에 수행은 행위 수준에서 역할, 이거는 맞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정보 차원, 인적 차원, 행동 차원으로 구분했죠.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차원, 그 다음에 대내적, 대외적 역할 나누면서 의사소통, 통제, 지휘, 연결, 수행, 처리 이렇게도 나눈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도 안 나와서 한번 여기 실전 모의고사에서
다뤄보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이 자세한 유인물은 우리 책에도 다 있었고 우리 단원별 문제에서도 이거 풀었던 것 같아요. 유인물은 동일한 유인물이 계속 나가니까 그냥 뺐거든요. 참조하시면 되고요. 7번입니다. 입원병동 수간호사는 최근 들어 퇴원한 자들의 간호 서비스 결과가 낮게 나오는 걸 확인하고 병동 간호사의 서비스 실태, 그 다음에 간호 업무 질 향상을 위해서 질평가를 수행하기로 했어요. 과정 측면을 평가하는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 쉽게 말하면 질평가에서 과정적 측면이 아닌 걸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몇 번이죠? 2번이죠. 서면화된 간호행정 정책, 절차가 있는지 사정하는 거는 구조적인 거죠. 자, 간호를 계획하고 환자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거, 간호사의 임상적 판단과 대처 행위, 간호사와 환자 간의 의사소통 내용, 다 이거는 과정적인 내용이죠. 2번이 구조적인 내용을 설명한 거니까 틀린 거고요. 자, 그러면 유인물에 볼게요. 응급실 분류 기준에 따른 간호사의 정확한 환자 분류와 기조는 과정적인 거에 들어가고요. 근거중심 간호연구센터 설치 및 전담 인력을 배치했느냐는 구조에 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환자의 자가간호 수준, 환자의 건강상태 변화는 결과, 환자의 통증 호소 시 간호사가 통증 정도를 사정했느냐 과정. 5번, 간호사의 전문적 간호 지식과 기술의 능숙성, 임상적인 판단력. 이거는 뭘까? 지금 방금 제가 잠깐 멈칫한 게 어떤 분이 하고 대답을 안 하세요. 자, 5번은 뭐죠? 과정에 대한 거죠. 자, 간호사의 전문적 간호 지식, 그 다음 기술이 능숙한지, 임상적 판단력이 좋은지 보는 거기 때문에 과정적 접근법. 6번, 간호사의 교육 수준, 인력 개발 과정. 구조에 속하는 거죠. 6번은 구조. 환자 간호 계획, 절차 편람, 간호 기록들이 포함되는 거. 과정. 환자의 건강 지식 유무, 치료 계획의 수능 여부, 감염률을 보는 거. 결과. 각 환자의 간호를 계획, 수행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는 구조적 접근 방법의 예로 볼 수 있죠. 자, 8번입니다. 직무관리죠. 직무관리에는 직무설계, 직무분석, 직무평가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직무관리에 대한 개념, 직무분석에 대한 개념, 설계에 대한 개념, 직무평가에 대한 개념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옳은 거를 찾으래요. 1번은 평가는 일반 직무가 갖는 절대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과정이다. 틀린 거죠. 그럼 어떻게 고쳐보면 좋을까요? 직무평가는 일반 직무가 아닌 특정 직무죠. 특정 직무가 갖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닌 상대적인 가치를 서로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가치. 그래서 이걸 올바르게 고치면 직무평가는 특정 직무가 갖는 상대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과정을 직무평가라고 하는 것이죠. 2번, 구성원에게 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부과하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만족감, 성취감을 느끼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작업은 직무 설계이다. O예요? X예요? O죠. 맞는 거죠. 그래서 직무 설계에 대한 정의를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번의 문항을 실제 문제를 주고 답을 직무 설계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거죠. 3번, 구성원의 만족 증대와 조직 성과 향상을 위해 동기부여 이론을 자국구조 설계에 응용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죠? 2번이 답이고 3번 틀린 거죠. 직무 분석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럼 뭐죠, 이거는? 직무 설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4번, 특정 직위에서 요구되는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태도, 성격 등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평가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이거는? 직무
분석에 대한 정의를 설명을 하고 있죠. 실제 4번 문제, 이 내용의 정의를 문제를 주고 답을 직무 분석으로 유도했던 기출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의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헷갈려요. 구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유인물 볼게요. 자, 새로운 업무가 생겼을 때 이를 누가 할 것인지 생각해서 직무 내용, 기능, 직무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직무 분석 아니죠. 직무 설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X. 직무 설계는 과업을 세분화하여 부서나 개인에게 과업을 배정하는 과정이다. 동그라미고요. 조직 내 존재하는 직위의 본질, 기능 요건을 규명하는 과정은 설계가 아닙니다. X. 그럼 뭐예요? 직무 분석을 이야기하고 있죠. 직무의 상대적인 가치와 중요도에 따라 계층화시키기 위한 분석 도구를 직무 분석이 아니고 상대적인 가치, 중요도, 직무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X입니다. 직무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내서 그 직무에 어떤 사람이 채용되어야 되는지 확인하는 결과 알아내는 절차로 직무 기술서와 명세서를 개발하기 위한 것은 직무 설계가 아니고 직무 분석에 대한 거죠. X고요. 상대적인 가치와 중요도, 이거 똑같은 문항 제가 뺀다고, 왜냐면 중요한 게 가끔씩 들어가 있거든요. 뺀다고 뺐는데 다시 또 들어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5번도, 5번이 아니라 6번 X죠. 직무 평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 거죠. 6번은 X, 직무 평가에 대한 겁니다. 자, 9번 볼게요. 기획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기획의 원칙들은 우리 10명까지 있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가본 볼까요? 어떤 병원동을 개설하기 전에 간호관리자가 인력, 물자, 설비, 기구, 예산에 대해 전체적으로 필요한 모든 요소를 검토하고 포함시켜야 되는 원칙은 뭐라 그러죠? 이거 기획의 원칙에 가본 문항이 속하는 거. 포괄성의 원칙. 나번.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고 있는 의료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융통성, 탄력성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수정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은 신축성의 원칙, 융통성의 원칙, 탄력성의 원칙 뭐 다 같은 말이죠. 3번, 4번 일반적이고 추상성이 높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차 과정을 통해 연차적으로 간호조직의 비전, 목적, 사명, 철학, 목표, 정책 이건 순서죠. 꼭 외워야 되고 기획을 파생시키는 원칙은 계층화의 원칙이죠. 그럼 당연히 여기 없는 게 뭐예요? 목적성의 원칙이죠. 목적성의 원칙은 뭘까? 우리가 기획은 왜 해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의식을 가지고 기획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목적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자원 낭비, 그다음에 비용을 많이 쓰게 되는 단점을 가져오게 되죠.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4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0번. 요소 비교법을 적용한 직무평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직무평가 방법에 우리 세 가지인가? 네 가지 있었나요? 자, 요소 비교법 있었고, 직무 등급법 있었고, 점수법 있었고, 서열법 생각날 겁니다. 그거 정의들을 물어보네요. 자, 유사한 성질을 가진 직무를 묶어서 분류하고 등급으로 분류하는 방법. 직무 등급법을 이야기하죠. 직무 분류법, 직무 등급법. 2번. 직무 구성 중요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점수를 주고 그 직무들을 화폐 가치로 표시하는 방법. 점수법. 기준이 되는 직무를 선정하고 각 직무를 기준 직무의 평가 요인과 비교하는 방법. 이게 요소 비교법이죠. 최상위부터 최하위까지 비교평가 순위별로 계층화한다. 서열법에 대한 내용, 정의를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소 비교법에 대한 정의를 물어본 겁니다. 그럼 유인물 보세요. 14문제나 드렸어요. 자, 1번. 1번은 자, 직무평가의 결과로 작성된 직무기술서, 명세서. 아니죠. 직무기술서와 명세서는 무엇의 결과로 일어나는 거죠? 직무평가가 아닌 직무분석의 결과로. 이래야 맞죠? 그래서 고치고. 조직 내의 다른 유사 직무들과 비교해서 일반 직무가 갖는 절대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아니죠. 특정 직무가 가진
상대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은 X인데 세 군데가 틀렸죠. 직무 분석의 결과로 작성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직무가 아닌 특정 직무가 지닌 상대적 가치를 측정하는 거를 이야기하고 직무평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1번은 X. 2번은 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2번이 직무 이거는 주어가 없네. 자, 2번은 OX 문제로 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잠깐 볼게요. 직무의 엑스레이 사진과 같은 것으로 그 직무가 특정 기관, 특정 부서에서 현재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양상, 특정과 의미를 가지고 존재하는가를 명확하게 파악, 기술하는 것을 직무평가 방법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문제, 여기 제목을 제가 직무평가로 해갖고 잠깐 순간 당황했는데, 가로 2번이 직무평가에 대한 내용일까요? 아니에요. X입니다. 그러면 2번은 뭐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있을까? 직무평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면. 직무 분석에 대한 거를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X. 3번. 직무평가 목적도 우리 기출문제에서 공부했어요. 직무에 대한 공정한 지위, 급여를 산출하기 위함이다. 맞아요. 우리 직무, 이거는 기출에서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목적은 꼭 기억하셔야 되고, 동그라미. 서열법은 평가자가 모든 직무를 알고 직무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 때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죠. 동그라미입니다. 조직 내 가장 중시되는 기준 직무를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은 점수법이 아니고 요소비교법이죠. X. 요소비교법의 평가 요소는 정신, 신체, 기술적 요건, 책임, 근무 조건 5가지 요소로 나눠지죠. 동그라미. 간호체계를 부장, 과장, 차장, 감독, 수간호사, 조무사 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은 서열법이죠. 동그라미. 평가 직무를 기준 직무의 평가 요인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 임금액을 결정하는 것 요소비교법에 대한 설명 맞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9번도 이거 같이 했었죠. 가장 중심이 되는 직무를 선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요소비교법 동그라미고요. 직무분류법은 조직 내 직무가 많아도 실제 적용상에 직무가 많으면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X. 그 다음에 이 서열법은 다시 나오네요. 자, 차이가 이거는 똑같은 거 들어왔네요. 또 11번은 동그라미 넘어갑니다. 자, 조직 내 모든 직무를 확인하고 분류하고 유사한 직무를 같은 등급으로 묶는 방법은 요소비교법이 아니고 직무분류법인 거고요. X. 상대적 차이를 비교적 신빙성 있게 용이하게 제시할 수 있어서 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서열법이 아닌 점수법에 대한 내용이죠. X. 직무분류법은 분석자끼리 동일 직무에 대한 일관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부여하기 쉽다? 아닙니다. 부여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X입니다. 11번. 자, 매슬로우 욕구예요. 자, 소속감을 올리는 게 동기부여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우호적인 업무팀,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요. 매슬로우 욕구 단계에 따라서 이 과정을 통해 동기부여된 구성원들을 위해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제시할 수 있는 방법, 전략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 자, 현재 이 사람은 몇 단계에 있어요? 매슬로우 단계에서. 3단계. 3단계가 소속감, 애정, 사랑의 욕구 단계에 있죠. 그러면 이 단계 사람을 동기부여시키려면 제시할 수 있는 단계는 몇 단계 전략을 제시해야 되죠? 4단계. 4단계가 자존, 존경의 욕구를 제시해야 되죠. 그럼 닭가지항에서 자존, 존경의 욕구에 해당하는 방법이 뭐죠? 2번이죠. 성과급 증가,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게 자존의 욕구죠. 답은 그래서 2번. 1번, 직무충실 확대 및 창의성 개발은 우리 5단계 자아실현 욕구에 해당하는 거고 3번, 고용신분의 안정성 및 안전한 작업 조건이래요. 그럼 뭐죠? 2단계는 안정의 욕구에 해당하는 거. 4번, 창의성 개발 또 나왔고 잠재 능력의 발휘,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자아실현 욕구에 속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고요. 자, 유인물.
매슬로우입니다. 개인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건 결핍이죠. 결핍하니까 그거를 충족하기 위해서 동기부여적 행동을 하게 되니까 동그라미. 상위 수준의 욕구가 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면 일단 아래쪽 하위 수준의 욕구부터 해결이 돼야 되죠. 충족되어야 된다. 맞고요. 동그라미. 그러면 3번은 뭐죠? 좌절됐을 경우에 하위 욕구 단계가 더 커지는 거는 매슬로우가 아니죠. ERG 이론이죠. 그래서 X. 4번. 인간 욕구 체계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매슬로우 단계에서 파악을 했고요. 하위 수준보다는 상위 수준 욕구에 많은 충족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죠. 동그라미. 욕구는 수평적인 구조가 아니라 계층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죠. X. 최상의 욕구가 만족되면 그 전 단계의 욕구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죠. 동그라미. 욕구 출현과 소멸은 결핍하고 충족의 원리에 이루어진다. 동그라미. 인간의 욕구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을 최초로 가지게 한 이론이 매슬로우의 이론이었죠. 동그라미. 한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개인의 행동을 유발하는데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더퍼 이론이죠. 매슬로우는 동시에 작용할 수 없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9번은 X. 알더퍼 이론이고요. 자아실현 욕구는 다른 욕구와 달리 충족되면 충족될수록 욕구 크기는 더욱 커지게 되죠. 동그라미. 개인마다 5가지 욕구가 저 차원에서 고 차원으로 순서대로 나타난다고 설명한 게 매슬로우죠. 동그라미. 구성원의 하위 욕구를 충족시켜 준 후에 상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죠. 동그라미입니다. 12번. 개인 의사결정과 집단 의사결정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거죠. 1번. 구조화된 경우. 구조화된 문제가 어떤 프로토콜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구조화된 거. 어떤 형식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비정형적인 의사결정 방법이 유리하다? 아니죠. 어떤 정형적인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조화됐던 거는 뭐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정형적인 의사결정 방법이 더 효과적이죠. 문제에서는 비정형적인 의사결정 방법이 유리하다? 틀린 거예요. 정형적인 걸로 바꿔야 되고요. 정당성과 전문성이 중요하면 전문성을 강조하면 집단 의사결정이 더 효과적이죠. 비용 절감과 탄력성이 중요하면 개인 의사결정이 효과적이고 책임 소재가 분명한 거는 개인 의사결정이죠. 집단 의사결정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답은 3번. 자, 그러면 유인물. 집단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의 질, 수용성, 정확성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개인 의사결정은 신속성, 창의성, 비용이죠. 그럴 때 개인 의사결정이 효과적이고, 자, 집단 의사결정의 문제점은 집단사고, S효과, 로스구이 현상, 집단 극화 현상을 가지고 있죠. 이거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다 문제에서 풀었었어요. 그 전에 동그라미이고요. 정확성이 높은 거는 집단 의사결정이 정확성이 높죠. X. 정당성과 합법성이 높은 건 집단 의사결정이죠. 그래서 5번은 동그라미. 6번. 집단 의사결정은 구성원에 대한 수능 압력이 가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책임 소재 모호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동그라미. 집단 의사결정은 개인 의견이 잘 반영이 돼요. 안 되죠. 개인 의견이 무시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불만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두 군데 틀렸습니다. X. 책임 소재가 분명한 거는 책임 소재 분명한 거는 개인 의사결정이죠. 집단 의사결정은 불분명하죠. X. 집단 의사결정은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걸리죠. 그렇죠? X. 개인 의사결정은 정보 한계로 의사결정의 오류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혼자만 하니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해서 일을 진행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집단 의사결정은 여러 사람들의 협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기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어디 있지? 10번은 개인이니까 동그라미죠. 그렇죠? 11번. 집단 의사결정은 최선의 대안을 결정할 수 없죠.
타협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X. 집단 의사 결정은 특정 구성원에 대한 지배 가능성을 가지게 되죠. 근데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겁니다. 특정 구성원에 대한 지배 가능성이 있게 되죠. 그래서 X. 13번. 자, 로빈슨이 제시한 효과적인 권한이임 방안이에요. 근데 금방 답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1번이 틀렸죠. 통제가 필요하지 않는 조직 문화인데, 여러분, 통제 기술을 가지고 통제 원칙을 만들어 놓고 권한이임을 하면 그 통제 원칙을 갖고 구성원들을 관리하면 되니까 권한이임하기 훨씬 더 쉽죠. 그렇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하지 않다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적절한 보상, 책임도 넘겨주면서 권한도 넘겨줘야 되죠. 명확하게 어떤 걸 권한이임했는지 의사소통을 해야 되죠. 그래서 틀린 거니까 1번입니다. 그래서 유인물 보세요. 자, 권한이임을 촉진하는 조직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명확한 의사소통, 책임 권한 유지, 또 책임 완수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되고, 적절한 통계 체계도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문제 사실 답은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책에도 이런 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려봤고요. 1번이고 14번.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연공, 학력 등으로 임금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구성원들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불만을 갖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임금 체계 방법은 그렇죠. 직무급이죠. 직무급이 뭐예요? 동일한 직무를 하면 동일한 일을 하면 동일한 임금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무급이 답이 됩니다. 자, 유인물. 1번. 연공급과 직무를 절충한 방식, 직무 특성에다 직무 수행 능력까지 고려해서 임금을 결정하는 방법이 직능급이죠. 동그라미고요. 각 직위의 직무가 가지고 있는 책임성 난이도에 따라 상대적 가치를 분석 평가해서 결정하는 체계는 직능급이 아닌 직무급을 설명하고 있죠. X. 간호사의 능력, 조직에 대한 공헌도, 직무 종lik, 수행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임금 체계는 직무가 아니고 직능이죠. 그래서 가로 3번은 직능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X. 4번은 연공급에 대한 정의를 주고 있죠. 4번은 연공급이니까 동그라미입니다. 15번. 리더가 가진 권한이나 법적 파워를 구성원에게 배분하고 그들의 책임 범위를 확대해서 구성원들이 보유한 잠재 능력,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동기부여 방법. 뭐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있죠? 이거는? 임파워먼트를 설명하고 있죠. 임파워먼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답은 1번. 16번. 업무 수행 평가 시 간호관리자의 관대화 경향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 그렇죠. 강제 배분법이죠. 답은 3번이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관대화 경향을 예방할 땐 강제 배분을 해야 되고 또 하나 또 정규 분포 곡선 등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강제배분법이죠. 17번. 허즈버그는 생각보다 문제 많이 나오죠. 동기위생 요인에서 요인, 굉장히 이건 사실 쉽게 준 거, 점수 그냥 준 거거든요. 동기요인, 위생 요인이 어떤 건지, 어디에 속하는지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직무는 동그라미 1번에서 직무는 동기요인, 직장의 안정성은 위생요인, 인간관계는 이송요인, 책임감은 동기요인. 답은 2번이죠. 승진은 동기요인, 직위는 위생요인, 직무자세는 동기요인, 급여는 위생요인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 나머지 답까지 1번, 4번, 3번, 4번은 다 앞뒤로 순서 바꾸시면 답이 돼요. 가장 근데 이게 난이도 화 문제예요. 자, 그럼 유인물 볼게요. 이 요인이란 동기부여 요인과 위생 요인을 말하는 거죠. 동그라미. 자, 위생 요인과 만족 요인이 동시에 충족될 때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다고 허즈버그가 말했나요? 아니죠.
만족 요인만이 동기부여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X. 급여 복지시설 감독 작업 조건은 위생 요인이죠. 동그라미. 자, 동기부여 요인은 일과 관련된 요인이다. 맞죠? 여기 맞아. 성취감, 인정감, 능력, 신장, 동기부여 요인이죠. 그런데 대인관계 감독은 위생 요인이죠. X. 그래서 대인관계 감독이 들어가 있어서 틀린 거죠. X. 그래서 자, 관리자라면 만족감을 증진시켜야 하는 것인지 불만족을 예방해야 하는 것이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동그라미. 위생 요인이 충족되면 만족이 증대되지만 충족되지 않더라도 불만이 증가하지 않는다. 이거는 동기부여 요인을 설명하고 있죠. X고요. 만족 요인은 동기부여 요인이다. 맞아요. 부족하거나 없더라도 불만족스럽지는 않다라는 거죠. 동그라미고요. 경영관리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작업 모티베이션에 관한 이론이 동기부여 이론이죠. 그래서 동기부여 이론, 동기위생 이론이죠. 이 지금 몇 번이냐? 8번 문항은 실제 기출에서 닦아진 문항으로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드려봤고요. 동그라미이고요. 불쾌한 것을 회피하려는 욕구가 동기 요인은 아니죠. 위생 요인이죠. 존재하지 않으면 불만이 발생하고 존재한다고 해도 구성원을 동기부여시키지는 않죠. 그래서 X. 직무 충실화를 통해 동기 요인을 개선한다. 맞고요. 동그라미. 직무 만족과 불만족은 각각 독립된 차원으로 존재한다. 각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다르다. 동그라미죠. 동기위생 이론은 자, 위생 요인을 개선시켜 불만족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직무 만족을 높이기 위해 동기 요인을 개선시켜야 되죠. 동그라미 설명하고 있습니다. 18번요. 간호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내용과 거리가 먼 거를 찾으래요. 자, 외과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인데 친구 엄마가 응급실에서 지주막하 출혈로 진단받고 NSICU에서 인공호흡기 사용하고 있는데 회복 불가능 진단을 받고 있어요. 친구가 나한테 물어보죠. 인공호흡기를 떼야 하는지 유지해야 하는지를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호사, 나는 생물학적 문제 상황에 직면하고 있죠. 자, 결국은 대리 결정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우리 대리 결정은 뭐죠? 자발적 동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대리결정이죠. 그럼 대리결정에 세 가지 표준이 있었어. 뭐죠? 순수 자율성의 표준, 대리판단 표준, 최선의 이익 표준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 1번 대리결정 기준에 따라서 환자 의사를 대변할 가장 적합한 대리인을 찾도록 해주는 거 좋죠. 순수 자율성 표준에 따라 환자가 혼수 상태 이전, 정상 상태였을 때 견해를 대리인에게 그대로 전달해줘야 되는 거 맞고요. 칸트의 의무주의 도덕 이론에 해야 되는 거죠. 도덕적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주의 도덕 이론에 기초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4번이 가장 거리가 먼 건 뭐냐면 무엇이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지를 이 친구가, 내가, 그쵸? 여기서 주어가 나죠? 내가 찾아내가지고 친구한테 그걸 알려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가장 거리가 멀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답까지 5에 또 이런 문장이 있었으면 어떨까요? 5X에서, 자, 병원 방침에 따르도록 한다, 권한다. 이거는 맞는 문장일까, 틀린 문장일까? 내가 친구한테 병원의 방침에 따르도록 한다 라고 권한 거. 그것도 맞는 문장인 거죠. 근데 내가 스스로 가장 좋은 이익이 되는지를 찾아갖고 알려주고 친구를 도와주고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4번이 틀렸고 19번 미래사회의 창조적인 조직 구조 중에 유연한 대처 지향성을 추구로 하는 조직은 무슨 조직이죠? 유연한 대처 지향성, 유연한 대처를 하라고. 애자일 조직의 축이죠. 그렇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닭가지항에서 애자일 조직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1번.
조직의 개방성 슬림화, 수평적인 통합, 분권화, 혁신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추구하는 조직은 어떤 조직을 설명하고 있죠? 네트워크 조직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 자율권을 기초로 개인 능력 발휘의 극대화, 외부 지원의 활용을 통해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유연한 들어갔으니까 2번이 맞겠다. 그치? 유연한 또 들어가 있잖아. 2번은 무슨 조직이에요? 2번도 역시 네트워크 조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 2번이 전부 네트워크 조직이에요. 3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변화에 대응해서 빠르게 성과를 도출하도록 하는 것. 이게 애자일 조직의 특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번은 수평적인 조직 원리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의 유용한 활용, 의사결정의 신속과 명령 개통을 줄이는 것. 어떤 조직이죠? 팀 조직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9번 문제는 애자일 조직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3번이죠. 20번. 현재 간호단위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어서 막연한 상태예요. 수간호사들이 원하는 되도록 하도록 허용하고 통제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요. 리더가 관여하지 않았죠. 간호부장이 참여하지 않고 수간호사들한테만 맡겨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 이때 발휘한 리더십은 뭐죠? 자유방위형 리더십이었죠. 리더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 그렇지만 그 밑에 구성원들이 능력이 뛰어난 동기부여된 구성원들이 있다 그러면 리더는 빠지고 구성원들한테 맡길 때는 가장 좋은 생산성 높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자유방위명의 장점 중에 하나였나? 그것일 거예요. 그렇지만 자유방위명은 전체적으로는 가장 낮은 생산성을 갖고 있지만 부하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20번은 자유방위명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유인물 볼까요? 1번. 자, 전제형, 민주형, 자유방위명은 행동이론의 리더십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론은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죠. 어느 조직에나 효과적인 보편적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 행동이론이다. 맞죠? 동그라미. 행동이론은 리더 행동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죠. 동그라미. 리더십은 타고난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게 행동이론이죠. 선천적인 특성은 특성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3번은 동그라미. 원격 관리를 한다 해서 행동 의욕을 가미시키고 책임은 리더가 지는 게 전제형이 아니죠. 민주형 리더십을 이야기하죠. X. 집단에 대한 강한 통제하고 직위 차이를 강조하는 리더십, 전제형 리더십이죠. 동그라미. 구성원들의 협동과 조정이 필요할 때 효과적인 리더십은 자유방위형이 아닌 민주형 리더십이죠. X. 전제형 리더십은 과업지향적이다. 맞고 추종자들에게 지시 명령하는 리더십이다. 맞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성과는 좋지 않다가 아니라 성과는 좋아요.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좋죠. 그래서 성과가 좋지 않다. 이 문장 때문에 틀린 거야.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높지 않죠. 창의성이 격려되는 전문적 집단에서는 자유방임력이 효과적이다. 맞죠?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전문가들이 모여있을 때는 그 사람들을 믿고 맡기는 게 좋죠. 그래서 8번은 동그라미. 자유방임형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혼란과 갈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맞아요. 동그라미. 응급상황, 위기상황에서 유용한 리더십은 그렇죠. 전제형 X고요. 인간관계 지향적이다. 추종자의 참여 자율성을 존중한다.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리더십은 민주형 리더십이죠. X. 문제가 규명되지 않고 대안적인 피해결을 필요로 할 때 효과적인 리더십은 민주형이 아닌 자유방임형 리더십이죠. 그래서 12번은 X. 민주형이 아닌 자유방임이기 때문에 X.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압력, 벌, 위협이 사용되는 경우에 단기적인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에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 게 전제형이죠. 동그라미.
모든 구성원들이 동기부여되어 있고 자기지시적일 때 가장 많은 창의성, 생산성을 산출해내는 것은 민주형이 아니고 자유방임형을 이야기하고 있죠. X. 민주형 리더십은 많은 사람의 참여 속에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을 할 때는 혼돈을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15번은 동그라미. 그럼 문제 바꿔요.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효과적인 리더십은 전제형 리더십이죠. 자, 전제형 리더십은 생산성이 일반적으로 높고, 맞죠? 일반적으로 높아요. 특히 위기시에 효과적인 리더십. 그래서 생산성이 일반적으로 높고 위기시에 효과적인 리더십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전제형 리더십인 거죠. 동그라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20문제 푼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렇지만 20문제만 갖고도 틀린 문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모르면 다시 한번 기본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유인물에 드렸던 OS 문제에서 다 맞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두 개씩은 잠깐씩 비껴놨을 거야. 그러면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어딘가에 그 문장들이 숨어 있는 거를 발견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는 그렇게 목표를 잡으시면 더 훨씬 좋은 아웃풋이 있을 것 같고요. 절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거 나한테 실망하지 말으라고요. 여러분 물어보시면 다 틀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다시 나를 조금 더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2회 풀어보도록 할게요.